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주말 앞둔 날이잖아요. 오늘 혹시 주말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글쎄 뭐 당장 주말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왜요? 이 시사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우리 시사야 뉴스야 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똑같은 경쟁으로 가면은 또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생뚱맞은 얘기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내일은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를 스승의 날이라고 제 생일처럼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왜요? 얼굴이 늙어서 교수님 같다고. 네. 이보세요. 대학생 땐 그랬는데 이보세요. 요즘 좀 쓸쓸하네요. 다 같이 얼굴이 늙어가지고. 네. 좀 우리가 스승님으로 챙겨드리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네. 스승의 네. 김성환 평론가님이 우리의 스승이죠.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노영욱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거하면서 청문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총평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청문회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덕성 검증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죠. 도덕적인 검증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전문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이 총괄 수장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개 연구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개인 연구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되었건 간에 와서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도덕성 검증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보더라도 도덕성 검증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네. 하루밖에 만 24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시간, 12시간 시간 동안에 대부분 도덕성 또 의욕에 거의 매몰되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장관의 자리나 기관장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좀 인사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협치가 상실돼 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네. 한쪽에서는 또 왜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을 하는 후보자는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도 상당히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쪽을 더 집중적으로 봤을까? 도덕성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냐 리더십이냐 이걸 좀 이제 존중해 주는 그런 청문제도로 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김민하 평론가. 이게 정치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야 관계에서 중요했고 네. 어쨌든 뭐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나름대로 들어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국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국면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했고 또 당청 관계 간에 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다 결격 사유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뭔가 기분 나쁜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 도자기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또 지명한 거지? 이런 의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대통령은 지명할 만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게 그렇게 뭐 사생결단할 문제인가 이런 의문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권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좀 느끼는 온도하고 국민들의 온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서 좀 소모적인 느낌이 더 심한 그런 국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 여론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김민하 평론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론조사는 이제 이 여론조사 업체 STI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명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5%, 기타 7.4%, 잘 모르겠다가 4.6%였는데요. 이게 당연히 이제 사실 이 정파별로 쭉 갈렸는데 거기서도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명 찬성 여론이 응답자의 이제 63.7%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임명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87.9%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대한다라고 보는 그 계층이 정파적으로 훨씬 더 이제 결집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숫자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반대가 52.3%, 찬성이 20.6%여서 역시 반대가 이제 우위긴 했지만 뭐 반대가 또 절대 다수인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정당별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왜 그럼 국민들은 이렇게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지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인사청문 제도 그리고 장관의 임명, 장관 자체의 어떤 자격 그리고 또 정치권의 뭐 정치공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게 다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장관 그 자체를 볼 때 왜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김민하 평론가 소개했지만 저는 이제 이 인사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분석도 해봤거든요. 네. 빅데이터는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식적으로 조사 개요를 소개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다른 이름으로는 썸 트렌드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네. 세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신상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털기다. 신상털기가 되면 신상털기라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도덕성 검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일인데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됐죠. 임혜숙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학자로서 일을 잘한 건 잘 소개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 딸을 데리고 해외 학회 참석하는데 예. 같이 갔어? 배우자의 논문을 밀어줬어. 이건 다 부정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노영욱 장관도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만 노영욱 네. 장관도 수많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가 다 집중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박준영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해양수산부 전문가로서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임명을 했겠죠. 그런데 네. 배우자의 도자기가 중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되는 건 신상털기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론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5월 7일, 9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순위에 높게 떠오르는데 아주 놀라운 일은 13일 오전에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든요. 네. 12일까지 빅데이터를 보면은 이 장관 후보자 연관의 1위가 박준영이에요. 가장 부정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류가 되어버리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상틀기 여론재판 국민 실망 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할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부정적인 메시지나 내용들만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 제도는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는 청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현 정부의 문제를 지적할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죠. 이건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뭔가 대통령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지금 변질이 좀 된 측면이 좀 있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종찬 소장의 의견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의혹과 그것에 대한 해명 자체만 봐도 부적절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하나도 티가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정말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제기된 의혹들이 나름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는 건 또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면 이매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학회에 참석하고 이럴 때 그 학회에서 뭐 가족을 동반해서 좀 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도 이제 있었던 것이고 일종의 관행처럼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논문 문제도 사실 논문 표절이라거나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뭐 논문 내줘 뭐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해명을 했고 또 과학기술계에서도 그런 취지의 입장을 냈거든요. 논문은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야당이 이것을 어떤 정치 공세의 하나의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격 도구로 삼다 보니까 바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자 조국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이매숙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저것은 변명이구나.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혹이 없거나 이것이 뭐 정당하다. 이거 뭐 하나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사례와 비춰봤을 때 훨씬 더 증폭된 느낌이다. 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그런 네. 측면이 분명히 있고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자기를 뭐 많이 샀다 그리고 그걸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 문제가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뭐 의견도 있고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다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배우자 문제이지 박준영 후보자 본인의 또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도 또 어떤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만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없어졌고 이 장관 후보자들은 일종의 파렴치한 사람들 이것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편향됐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할 수 없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인사였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신상털기를 하든 도덕성 검증을 할 때 그거 뚫고 올라오는 후보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관료라든가 아니면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기 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 국민들 확인하니까 보편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보이는 측면도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아쉽죠. 예. 앞서 이제 인사청문 제도 얘기 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또 기자회견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제 오늘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능력 검증을 하는 청문회와 개인 문제를 좀 청문제도를 좀 분리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도덕성에 관한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들의 알 권리가 또 침해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보면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잘 조합을 해낼지 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짚고 얘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네. 역시 이건 배종찬 소장이 하실래요? 아니면 김민하 평론가 제가 하실래요? 아직 나이가 젊어서 시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작은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글씨 보여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안 여러모로 보일 나이가 됐어요.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한국갤럽이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성인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로 검증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답자의 76%가 다 공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23%만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능력 검증을 공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사실은 다 공개로 하자. 현행이 좋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의 47%가 도덕성, 또 다른 47%가 정책 능력 이렇게 꼽았는데 즉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지금 국민들은 검증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문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송영길 대표 얘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식 청문 제도를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법적인 검증 또 세금 관련 검증을 하면 대체적으로 후보자들이 검증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아예 그 다음 단계의 검증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우선 이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검증을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네. 이때 이제 후보자가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겠죠. 근데 도덕성 검증을 그 다음 단계의 도덕성 검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 세금, 위장 전입, 논문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해놓고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항을 적어도 뭐 5시간이면 5시간 내에서 최대한 각 당에서 미리 자료 준비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나머지 5시간은 또 철저하게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자료는 안 냈냐, 왜 자료 안 내냐, 언제까지 자료 낼 거냐, 의장님 보십시오, 위원장님 보십시오, 지금 자료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공방이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거죠. 지금 저희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했지만 청취자분들도 의견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휴대전화 뒷자리 29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됨됨이가 안 되었다면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운다면 잘못된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6169님. 지적을 하는 야당은 정도를 가려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낱낱이 키워서 지적할 것이면 전 피장파장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827 하나님. 재판할 때도 배심원으로 시민 참여가 있는데 청문회에도 일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청문회는 서로 감정적인 싸움과 프레임 만들기에 연연해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을 위한 인사청문회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팩트가 아닌 본인 당에 이런 막말만 오가는 게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의견들은 각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은 저 사람이 진짜 장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좀 도덕성 문제 예를 들어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비공개로 만약에 도덕성 검증을 국회가 한다고 했을 때 예. 국민들이 그 안에서 이 비공개로 하지만 명확하게 그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정말 엄밀하게 정말 낱낱이 다 검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공개로 검증이 되면 오히려 서로 이렇게 봐주기 하면서 주고받기 하면서 그렇죠. 대충 그냥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번 국면 같으면 그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할 것이다. 어떤 후보자는 그럼 떨어뜨릴 테니까 국무총리 인준해주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지금 불신이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이런 데 반영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좀 고위층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좀 어떤 엄격함이 우리 국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국세청인 IRS 같은 경우에 그게 한번 떴다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한번 떴다 하면 막 벌벌 떨잖아요. 이제 뭘 세무조사 당할지 몰랐는데 우리는 과연 국세청을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나 TV 뭐 프로그램을 봐도 네. 무서우신가요? 네. 국세청이? 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이나 무섭고 정말 고위층 세금 탈루해가지고 그 뉴스 나오고 하는 분들이 과연 무서워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인사청문회만 좁혀서 말씀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을 비롯해서 이 인사청문회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자료들이 최대한
그리고 풍부하게 모든 게 사실은 전달이 돼야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체계가 먼저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체계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걸 만드는 어떤 디테일한 논의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법을 다 고쳐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계속 뭐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은 우리가 발견을 했고 지금처럼 안 된다면 어떻게 더 낫게 만들까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여야가 계속 뒤바뀌기 때문에 누가 유리한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달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 이상 개각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문 대통령도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금 바꾼 다음에 다음 정부부터 그렇죠. 합시다.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뭐 재집권을 네. 할지 아니면 다시 또 정권 갖고 올지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건 지금이 적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여야도 서로 간에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여야도 서로 간에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사실 정치한 논리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간 다 해도 사용을 해도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국민 여론은 한번 좀 보고 싶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능력도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인사청문회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청문 전국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티타임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 간담회 전에 사실 인사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다못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동의안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냥 처리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럽고 또 민주당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금 야권은 굉장히 좀 뭐 특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기서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더 확산될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야당은 패싱이라고 해서 청와대 쪽으로 가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또 야당은 또 반발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정의당까지 데스노트로 한 명이 아닌 2명 또는 3명까지 부적격이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또 심지어는 민주당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뭐 정치적 파장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박준영 후보자가 또 자진 사퇴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파가 계속 뭐 이어지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협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발표됐던 조사 결과에서도 뭐 모르무응답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오늘 사실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모여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민생현안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생현안에 더 청와대와 당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사폭풍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또 방법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번 이제 인사정국에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뭐 일부 중진 의원하고 초선 의원들이 뭐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집단으로 반기를 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장관 낙마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하고 당청 관계 어떻게 설정할지도 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신임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았어요. 이 당청 관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설정해 나갈지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송영길 대표는 뭐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는 나름대로 이제 분명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쨌든 앞으로의 전국은 뭐 당이 좀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강조한 것이 역대 정권을 보면은 항상 정권 말이 되면은 여당하고 정권하고 막 충돌하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면 다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청와대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의견이 서로 이제 뭔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여당 입장하고 그동안의 어떤 정권의 어떤 해온 일들의 어떤 철학을 지켜야 되는 청와대하고는 뭐 충돌하고 뭐 이렇게 이견이 드러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당청 간의 이제 입장의 차이는 하나도 없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견이 같다는 것을 계속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를 자꾸 얘기하면 이상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쨌든 당청 간에 어떠한 균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균열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해 갈 것이냐가 언제나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쨌든 당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가 용인을 해주면서 그렇더라도 완전히 이제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중간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초선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뭐 재선 의원들 모아놓고 앞으로는 당이 뭐 주도해야 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뭐 그렇게 파열음이 나는 그런 형태로는 안 갈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뭐 배종찬 소장 하실 말씀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옆집 사람이 이야기를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믿는데. 아니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그렇죠. 아니라고 너무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청 간의 관계는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임기 후반부에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또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의뢰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줄곧 나타났던 그런 장면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될 정도의 당청 간의 알력과 갈등이냐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역대 여당과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다른 점은 차기 대권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층을 분열시키고서 차기 대권을 노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과 선을 긋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 당청 관계가 임기 말에 무너진 사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쨌든 힘의 중심축이 넘어간 사례를 보면은 결국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라도 이렇게 파열음 내고 이럴 수는 없는 조건인 거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사실 내놓기도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이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고 정권을 내주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한 8, 9년 동안을 사실은 중심성 없는 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패족 때문에.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고민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임기 말이잖아요.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상황 극복해야죠. 지금 경제 다시 활력이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 문제를 가지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대선 때 가서 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를 빨리 건너갔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때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또 역으로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청와대 분사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과거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야당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지 이 굉장히 큰 숙제 아니겠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기 대권을 앞둔 상황에서 또 대통령의 임기는 약 이제 1년여 또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마냥 또 야당과 모든 현안들을 다 협치에
뭐 협치의 선상에 올려놓을 수만도 없거든요. 네. 참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협의를 한다면은 효과적이겠지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야당과의 협의 내용은 뭘까? 이 부분에 사실은 골똘해야 되겠죠. 이걸 정치적인 정쟁으로 끌고 간다면은 양쪽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송영길 대표가 좀 선택과 집중을 어디 쪽에 가져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뼉이라는 것도 이제 손이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느 수준에서 지금 뭐 이렇게 반발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여당이 손을 내밀면 잡지 않을 겁니다. 일단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그럼 또 더군다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조건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장애투쟁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애투쟁으로 쭉 밀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리더십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의원들이 이렇게 좀 따르고 이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눈앞에 뒀다 그러면은 내부에는 노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뭔가 어떤 이제 장애투쟁의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과거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일방적인 투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을 잡지도 못하지만 마구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없는 국면이라는 거를 여당이 좀 지혜롭게 이용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야당이 손을 잡지 않더라도 네. 손을 계속 내미는 제스처는 필요합니다. 내밀고 손이 좀 이렇게 무한해지더라도 다시 걷어들이더라도 그걸 많이 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럼요.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치고 잡지 않더라도 손을 계속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를 자꾸 던져주는 것. 이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일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여당의 역할인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실은 등장해야 되는 단어가 민생입니다. 네.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민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당도 협력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협치가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사실 가장 실용적인 것. 지금 코로나 국면, 백신 확보, 또 경기 회복, 부동산, 이건 여당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중도층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의 효과라면 진보와 보수 쪽도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도 힘 조절이 필요하고 여당도 야당하고 같이 자꾸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한 매듭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나와요. 민주당 초선들 그동안에 제 목소리 못 내고 있다가 이제 목소리를 드디어 이제 입을 텄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인사청문 전국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이 더 적극적이에요. 뭐 당대표 하겠다고 막 그렇죠. 초선들이 선언하고 나오는데, 일종의 뭐 우리 과거식 표현으로 말하면 정풍 운동 같이 이 초선들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주로 초선 의원이 기댈 수 있는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했잖아요. 진보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진보층 지지를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은 보수 쪽 지지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은 그러면은 어디에 기댈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Z세대. 2030도 뭉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2030 세대들이 이제는 집단 세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송파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분당의 김은혜 의원 등이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도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건 이제 2030 이른바 이제는 영남이다 또는 라떼 꼰대 정당이다가 아니라 신구의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이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을 밀어줄 수 있는 세력이 생긴 겁니다. 네. 2030 MG 세대의 등장이 참 충분히 이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초선이 뒤에는 MZ 세대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초선을 못하는 거죠. 예, 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 좀 더 초선들의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서 첫째는 이제 기존의 개파 구도가 무너졌고 친이 네. 친박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의 주류적인 어떤 개파 질서로서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초선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이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초선들이 키워진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대 교체라는 어떤 그러한 프레임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이 조건과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결과가 그러면 보수가 뭐 보수가 아니게 되는 거냐? 또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보수가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게 우리 사회에 좋은 거냐? 그건 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대 교체의 어떤 흐름은 지금 사실은 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세대 교체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당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초선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두 정당이 세대 교체 경쟁을 하고 세대 교체로 서로 이제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뭐 겨룬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인데 그 변화의 결과가 그러면 여당의 경우에 좀 더 진보적인 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중도적인 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별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성 정치가 해온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 교체 자체는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조금 더 다 지금 초선 응원을 해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또 MG 세대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니에요? MZ 세대 뭐 네, 내년에 40살입니다. 네. 라떼 세대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 알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한번 하세요. 김민하 평론가도 한 말씀 하십시오. 라떼보다는 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라떼는 제가 마시고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시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